지금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말씀을 저희가 김동석 대표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뭐 투표가 끝나는 곳도 있고 개표가 시작된 곳도 있고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출구조사 결과 분위기 어떻게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뭔가 특이한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예. 주가 민주당, 어느 주가 공화당 이번엔 거의 확실한 주들이 많았고 그런 네. 주들이 지금 차차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중에서 좀 흥미로운 점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조사로는 조금 위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출구조사에서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예. 해리스 46 그리고 트럼프 42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하게 출구조사가 나온 거는 그동안의 흐름들이랑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전국조사보다는 경합주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뭐냐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조금씩은 달라요. 다른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었던 응답자들이 35%고 그다음이 경제였어요. 31% CNN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낙태고 그다음이 이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낙태 이슈와 민주주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완전히 공화당 이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트럼프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서는 이제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낙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조지아가 지금 개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이 지역에서 중요하게 이제 봤었던 것은 무당층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트럼프 쪽을 많이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트럼프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한 81%가 다 트럼프 측을 지지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구조사 결과 등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번 미 대선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를 암울한 선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를 떠나서 뭐 이 과정도 그렇지만 선거 후가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었냐면 민주주의 대 그리고 독재주의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약간 독재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진 트럼프 측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던 것이 부자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트럼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리스. 이렇게 계속 선거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미국의 미래를 위한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무당층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다 겹집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로 해리스 후보가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빠르게 단결을 할 수가 있었던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부금이 공화당 대 이제 민주당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고 그리고 조직력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그런 의식이 반영이 된 여러 가지 결집 효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선거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다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되면은 또는 공화당이 되면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미국
맞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방식은 분명히 다를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일방주의적이고 그리고 약간 공세주의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쭉 나갈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긴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윌슨주의에 입각한 즉 다자주의, 국제주의 그리고 뭐 동맹국가의 협력 이런 것들을 조금 존중을 하면서 협의에 의해서 뭔가 이슈를 계속 관리해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선거에서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끄는 글쎄요, 그 뭐라고 할까요? 유권자를 백인 여성을 많이 꼽습니다. 네. 이 백인 여성층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실제로 투표장에 어디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민주당은 뭐 민주당 후보 찍고 공화당은 공화당 네. 후보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약간 흔들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백인 여성 그리고 백인 여성을 뭉치게 했었던 낙태 이슈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권자의 상당수가 이제 무당층인데 무당층이 4,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4,700만, 공화당은 훨씬 더 적습니다. 3,50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슈로 움직일 것인가? 여성들을 결집시키는 그 어디든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결집을 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낙태 이슈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낙태 문제는 여전히 ING형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주의 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낙태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북부주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 때는 대통령을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투표를 붙이는 주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개 주에서는 이 낙태권 문제가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른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여성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인 이슈인데 왜냐하면은 이 낙태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태아가 몇 주 지나서 이제 낙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술하는 클리닉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피임약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산모의 건강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이 몇 주 요거 객관적인 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건지 자기 실제 결정권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낙태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시술을 예. 못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최대 징역 99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각 주에서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테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 주마다 가지고 있는 의견들, 경합주를 통해서 더더욱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특히나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주가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주 관련해서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 열쇠의 키가 된다, 미 대선의 키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초반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결과 계속해서 뭐 조사 나와야겠지만 지금 펜실베니아주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펜실베니아만 봤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주가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거든요. 예. 근데 위스콘신과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펜실베니아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도 그걸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5만 표 차로 잠시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 주부터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었던 게 뭐냐면은 거의 뉴욕에서 집회를 했을 때 푸에르토리코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떠다니는 쓰레기다라고 이래가지고 그 유색인종들을 상당히 자극을 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있느냐면 50만이에요. 그러니까 5만 표 차이로 과거에 이겼다면 예. 50만 표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이게 변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정말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표들을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는 훨씬 더 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던 것은 대도시의 결집이 훨씬 더 높았고 그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그 대도시의 그런 결집력이 어느 정도 투표율로 나왔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외 지역에서 또 트럼프 후보로 이제 여러 가지 표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 차이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필라델피아는 물론 이제 남부 지역, 피츠버그 이런 지역들은 다 대도시고 이제 좀 교육을 높게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북쪽 지역을 가보면 여기는 이제 농촌이고 또는 광산 지역이에요. 예. 그럼 광산 지역 이면서도 또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었던 얘기가 이 가스 추출 기술인 프래킹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입장을 차지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던 것도 이렇게 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에게 표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이 주 안에 많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참 박빙이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적은 차이로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다시 재검표가 들어가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들어가는 게 2주 같은 경우는 0.5% 미만으로 좁혀질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재검표하는 그런 과정들을 봐야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펜실베니아를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경합주 중에서 또 눈여겨보고 계신 경합주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두 가지를 더 봤는데요. 네. 네바다. 네바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예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결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지금 한데 저희 자막으로는 해리스가 살짝 앞선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개표율이 뭐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네.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자막으로는 지금 나가고 있죠.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는 4%로 졌고 2020년에는 1%로 졌거든요. 예. 중간에 한 3% 올라왔으니까 또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좁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예. 그 샬롯이나 아니면 롤리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공화당이 상당히 많은 표를 잃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주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에 해리케인 헬렌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부 지역은 이제 허리케인의 이제 강타를 받아서 아무래도 조금 현 정부에 대한 글쎄요, 이러한 약간 호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예.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네바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바다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파란색 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었던 때인데 그때는 두 자리 차이로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역의 민주당 득표율이 조금씩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인 주가 빨간색으로 갈 수도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던 주가 또 네바다 주기 때문에 이 주가 과연 올해 어떻게 또 변할지 색이 변할지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싶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두 개 카운티만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클라크 카운티 그리고 워쇼 카운티가 있는데 베이거스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화당이 우세를 하지만 워쇼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누가 몰려 있느냐면 소위 리노라고 부르는 이름만 공화당인 온건주의, 전통주의 공화당 유권자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전통주의고 온건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중에서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카운티의 그 지지율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흥미있게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경합주와 관련한 사항들을 짚는 이유도 우리와는 선거 방식이 또 다르고 간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 경합주의 표를 가져가서 270표 매직 넘버를 넘겨야 하는 건데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인단이 동률이 나올 경우도 있고 또 승자 독식이 아닌 주도 있습니다. 보니까 메인주나 뭐 네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 아닌데 만약에 초박빙 대결이 이어진다면 이 두 주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번에는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7개의 경합주만 지켜보면 되는 선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명확하게 파란 주, 빨간 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조합을 아무리 해봐도 동률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번에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메인이나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자 독식이 아니라 비율에 맞춰가지고 표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메인주 같은 경우는 총 4표를 가지고 있어요. 선거인단. 그중에서 어느 정도로 갈릴까 보면 여기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3표 그리고 공화당이 1표 정도 가져갈 것 같고요.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말 빨간 주예요. 공화당 주기 때문에 아마 5표 중에서 1표는 민주당 쪽으로 가고 나머지 4표는 공화당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 하단에 이제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저 수치는 사실은 이제 개표율이 한 5에서 뭐 8% 아직 10%가 채 안 된 상황에서의 지금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주마다 개표 방식이 다르고 지금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하나 이전과 좀 다른 걸 말하자면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또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윤곽은 언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맨 마지막에 투표를 종료하는 곳이 알래스카예요. 여기가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은 마감이 되고 그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각 이제 주별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에는 누가 이길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주가 종료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동안 모았으니까 누가 이번 선거에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 더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로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후보의 움직임도 좀 눈길이 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매우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미 유세 때부터 사실 선거 불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 역시 어쨌든 공정하지 않다면 좀 승복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2020년에는 그죠. 그때는 트럼프 후보가 모든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 이미 발표를 하면서 결국엔 의사당 난이까지 이 레토릭으로 계속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번 선거는 우리가 도난당했다 이런 논리를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갔었거든요. 예. 그런 거가 없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주장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제도적으로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굉장히 투명하게끔 진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전 출구조사에 이제 포함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자기 표가 제대로 카운트가 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합니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17일 날에는 이제 각 주별로 모든 선거를 저마다 이제 결과를 모으고 그리고 이 선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인단 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인단 명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워싱턴 D.C.로 보내는 그런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1월 6일에 이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것을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상하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나온 대로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의원 중에 각각 한 명씩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은 이걸 다시 이의 제기를 받아줘서 다시 이제 뭔가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이 선거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예. 이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상하원 각 5분의 1씩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상당히 예. 필요하다는 거죠. 예, 상원, 예. 상원 같은 경우는 20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한은 이변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부분도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원 말씀하셔서 오늘 이제 상하원 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일단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유리해 보이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의회 선거 역사상 공화당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한꺼번에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바뀌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23석을 방어를 해야 되는 반면에 공화당이 11석만 방어를 해도 됐었고 예. 지금 공화당은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한 석만 더 얻으면 되고 만약 해리스 이제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은 2석만 더 가져와도 되는데 2석 정도는 굉장히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원은 공화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예.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원석에서 적어도 4석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은 과반이 되거든요. 근데 4석 정도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주들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특히 전국 투표율이 하원의 의석에 굉장히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국 투표율 같은 투표율이나 그리고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 있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하원도 그렇고 미 대선까지 정말 예측 불가한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한반도 안보 지형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7차 핵실험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 대선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바이든 정부 정책을 상당히 유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 그리고 지금 다자 안보 협의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는 인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 특히 외부 정보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많이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동맹 정책은 다시 리뷰를 하게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이 이제 줄을 서게 돼요. 중요한 동맹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동맹, 역할을 많이 하는 동맹, 역할을 적게 하는 동맹. 아마 이게 순위를 쭉쭉쭉 매기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동맹은 누구냐.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동맹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동맹과는 열심히 협력을 하려고 할 거고 기회를 삼아서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동맹은 그만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가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가 방위비 협상 이런 것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게 전 정부에서 맺었던 조약이 아닌 협정들을 모두 재검토 그리고 필요하면은 다시 재협상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SMA 이 방위비 협상이 조약으로 처리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이제 요구를 하게 될지 우리가 조금 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번 미 대선 관련한 속보들 들어온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짚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